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연말에 이렇게 추운 고장에 오나? 나중에도 웃지 않았거든? 여인이 문득 얼굴을 쳐드니까 시마무라의 손바닥에 눌러대고 있던 눈꺼풀에서 코의 양쪽 가에 걸쳐 발그레하게 홍조를 띤 모습이 짙은 분화장 밑에서 비쳐 보였다. 그것은 이 눈고장의 밤의 냉기를 연상시키는 한편 머리털의 빛깔은 너무나도 새까맣기 때문에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 얼굴은 눈부신 듯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그때를 회상하는지 마치 시마무라의 말이 그녀의 몸을 점점 물들여가는 듯했다. 여인이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구자 옷깃이 벌어진 틈으로 등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까지 들여다보여 싱싱하게 젖은 벗은 몸을 드러내 놓은 듯했다. 머리털의 빛깔과 배합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그렇게 생각되었는지도 몰랐다. 앞머리가 촘촘하게 가득히 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머리카락이 사내의 머리털처럼 굵고 살점 하나 없으며 뭔가 새까만 광물과 같은 묵직한 빛깔이었다. 조금 전에 머리털이 손에 닿았을 때 이렇게 차가운 머리털은 처음이라고 놀란 것은 추위 탓이 아니라 이 같은 머리털 자체 때문이었는가 싶어 시마무라가 다시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여인은 고다스판 위에서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다. 그게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뭘 세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도 말없이 한참 동안 손꼽아 세고 있었다. 5월 23일이군요. 옳지. 날짜를 따지고 있었구먼. 7월과 8월은 계속 큰 달이지. 그래요. 199일 만이에요. 꼭 199일 만이에요. 그런데 5월 23일이란 건 잘도 기억하고 있군. 일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기? 일기를 쓰고 있나? 그럼요. 오래된 일기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뭐든지 숨김없이 그대로 쓰였으니까요. 혼자서 읽어봐도 부끄러워요. 언제부터? 도쿄에서 술집 접대부로 나가기 좀 전부터요. 그 무렵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살 수가 없었죠. 2전인가 3전인가 하는 공책에다 자를 대고 잔줄을 쳤는데 연필을 가늘게 깎았던지 줄이 고르고 깨끗하게 쳐졌어요. 그리곤 공책 위쪽 끝에서부터 아래쪽 끝에까지 자디장 글씨가 빽빽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제 내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니 그렇게는 못 쓰겠어요. 물건을 함부로 쓰니까요. 글씨 연습도 예전에는 헌신문지에만 썼지만 요즘엔 두루마리에 직접 써요.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나? 그래요. 16살 때 것하고 금년 것이 제일 재밌어요. 언제나 손님방에서 돌아오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썼어요. 밤늦게 돌아오거든요. 여기까지 쓰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구나 하고 지금 읽어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 쉬는 날도 있어요. 이런 산골인데다가 손님방에 나가봤자 뻔한 일 아니에요. 금년엔 페이지마다 날짜가 들어간 것밖에 살 수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일기 이야기보다도 시마무라가 의외로 감동을 받은 것은 그녀는 15, 16세 무렵부터 자기가 읽은 소설을 일일이 적어두었는데 그 공책이 벌써 10권이나 된다는 이야기였다. 감상을 적어두는 거군. 감상 같은 건 못 써요. 제목하고 작가하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과 그들 사이의 관계 뭐 그 정도죠. 그런 걸 써두어봤자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어요. 헛수고군. 그래요. 하고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명랑하게 대답하고는 그러나 빤히 시마무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웬일인지 정말 헛수고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말하려고 한 순간 눈이 울리는 듯한 고요가 몸에 스며들었는데 그것은 여인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로서는 그것이 헛수고일 리가 없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면서도 처음부터 헛수고라고 단정해버리자 뭔가 도리어 그녀의 존재가 순수히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여인의 소설 이야기는 흔히 쓰이는 문학이라는 말과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부인 잡지를 교환하여 읽는 정도로 밖엔 이 마을 사람들과의 사이엔 그다지 우정은 없으며
그 밖엔 전혀 고립돼서 읽고 있는 듯했다. 선택할 것도 없고 별다른 이해도 없으며 여간방 같은 데서 소설책이나 잡지를 보게 되면 빌려다가 읽는 그런 정도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녀가 생각나는 대로 들어 보이는 새로운 작가의 이름 같은 건 시마무라가 알지 못하는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투는 마치 외국 문학의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욕심 없는 거지와도 같은 가련한 감동이 있었다. 자기 자신이 양서나 사진이나 문자에 의존해서 서양 무용을 멀리 몽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이려니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해 보았다. 그녀도 또한 보지도 아니한 영화나 연극 이야기를 즐거운 듯이 짓거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 상대에 몇 달 동안이나 줄인 나머지이다. 190일 전에 그때에도 이러한 이야기에 열중한 것이 자진해서 시마무라에게 몸을 던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잊었는지 또다시 자신의 말이 그려내는 것으로 몸까지 훈훈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시적인 것에 대한 동경도 이제는 순진한 체념에 쌓여 무심한 꿈과 같은 것이 되었기에 도시 생활에 패배한 시리에 빠진 인간 같은 교만한 불평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헛수고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그녀 자신은 그것을 서글퍼하는 기색도 없으나 시마무라의 눈에는 이상 야릇한 가련성으로 보였다. 그러한 생각에 빠져버린다면 시마무라가 자신이 살고 있는 것도 헛수고라는 먼 감성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녀는 산의 전기에 물들어 싱싱한 혈색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시마무라는 그녀를 달리 보게 된 셈이어서 상대가 게이샤가 된 지금은 도리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그때 그녀는 몹시 취해 있었고 마비되어 소용이 없는 팔을 안타까워하면서 뭐야 이놈의 것, 빌어먹을 망한 놈의 것, 맥이 탁 풀리네. 이놈의 것 하고 팔꿈치를 꽉 물어버렸을 정도였다. 다리가 서지질 않아서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결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난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한 말도 생각이 나서 시마무라가 망설이고 있자니까 여인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 튕겨내듯이 12시 상행열차예요. 하고 때마침 들려온 기적소리에 일어나 장지문과 유리문을 있는 힘을 다하여 와락 열어 젖히고는 난간에 몸을 내던지자마자 창틀에 걸터 앉았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일시에 흘러들었다. 기차 소리가 멀어지면서 밤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이봐 춥잖아. 뚱땅지같이. 하고 시마무라도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가니 바람은 불지 않았다. 온 천지의 눈이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이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한 엄숙한 밤 풍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쳐다보고 있노라니 거짓말처럼 수많은 별은 허망한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초롱초롱 떠 있었다. 별의 무리가 눈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늘은 점점 더 멀어지면서 밤의 빛깔을 더 한층 짙게 해주었다. 현 접경의 산들은 이제 첩첩이 쌓인 모습도 분간되지 않고 그 대신 그만큼의 두께가 있음직한 그을린 검은 빛깔로 별이 뜬 하늘의 한쪽 자락에 무게를 두르고 있었다. 모두 냉랭하고 차분히 가라앉은 조화였다. 시마무라가 다가감을 깨닫자 여인은 난간에 가슴을 엎드렸다. 그것은 약하디 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밤을 배경으로 하여 이보다도 더 완강한 것은 없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시마무라는 또 시작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산들의 빛깔은 검은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분명히 하얀 눈빛으로 보였다. 그러자 산들이 투명하고 쓸쓸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늘과 산은 조화 같은 건 되어 있지 않다. 시마무라는 여인의 결후 부근을 잡고 감기 들어 이렇게 찬데 하고 획 뒤로 일으키려고 했다. 여인은 난간에 꼭 달라붙으면서 목맨 소리로 난 갈래요. 가려무나. 잠시 동안 이대로 놔둬요. 그럼 난 탕에 들어갔다 오지. 싫어요. 여기 있어요. 창을 닫아줘. 잠시 동안만 이대로 놔둬요. 마을은 사당의 삼나무 숲에 반쯤 가려져 있으나 자동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정거장의 등불은 추위로 말미암아 픽픽 소리를 내면서
깨어질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인의 뺨도 창의 유리도 자신의 도테라의 소매자락도 손에 닿는 것은 모두 시마무라에게는 이런 차가움은 난생 처음이라 생각되었다. 발밑에 다다미마저 차가워져서 혼자서 탕에 가려고 하니 기다리세요. 저도 가겠어요. 하고 이번에는 여인이 고분고분 따라왔다. 그가 벗어 던지는 것을 여인이 옷광줄에 챙겨놓고 있을 때 남자 손님이 들어왔으나 시마무라의 가슴 앞에 움츠린 채 얼굴을 가린 여자를 보자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십시오. 우린 저쪽 창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하고 시마무라는 후다닥 말하고는 발가벗은 채 옷광줄을 들고 이웃에 있는 여탕 쪽으로 갔다. 여인은 물론 부부인 체하며 따라왔다. 시마무라는 아무 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온천으로 뛰어들었다. 마음 놓고 너털 웃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탕물에 입을 대고 거칠게 양치질했다. 방으로 돌아오자 여인은 옆으로 돌린 고개를 다소곳이 들고 귀밑머리를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면서 서글퍼요 하고 단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여인이 까만 눈을 반쯤 뜨고 있나 싶어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속눈썹이었다. 신경질적인 여인은 한숨도 자지 않았다. 딱딱한 여자 허리띠를 잡아매는 소리에 시마무라는 잠이 깬 모양이었다. 일찍 깨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어둡죠? 좀 봐주실래요? 하고 여인은 전등을 껐다.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직 날이 새지 않았잖아. 거짓말. 잘 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때요? 하고 여인은 창을 열어 젖히고는 어머나, 보이네요? 나 갈래요. 새벽녘 추위에 놀라 시마무라가 베개에서 머리를 쳐드니 하늘은 아직 밤의 빛깔인데 산은 이미 아침이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농가가 한가한 때니까 이렇게 일찍 나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혼잣말로 하면서 여인은 매기 시작한 허리띠를 질질 끌고 걸음을 옮기더니 방금 들어온 5시 하행 열차엔 손님이 없었죠. 여관 사람은 아직 안 일어났을 거야. 허리띠를 다 메고 나서도 여인은 섰다가 앉았다가 그리고는 또 창 쪽만을 보고 서성거렸다. 그것은 야행동물이 아침이 두려워서 초조해하며 서성거리는 불안정한 모습과도 같았다. 유사스런 야성이 치솟아 흥분되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방 안까지 밝아졌는지 여인의 빨간 볼이 두드러져 보였다. 시마무라는 놀랄 만큼 산뜻하게 빨간 빛깔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뺨이 새빨갛잖아. 추워서. 춥진 않아요. 분화장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난 잠자리 들면 곧 발끝같이 열기로 후끈후끈해져요. 하고 머리맡 쪽을 향해서 이젠 아주 날이 새버렸어요. 돌아갈래요. 시마무라는 그쪽을 바라보고 얼른 목을 움츠렸다. 거울 속에 새하얗게 빛나는 건 눈이다. 그 눈 속에 여인의 새빨간 볼이 떠 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청결한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해가 떠오르는지 거울 속의 눈은 차갑게 불타오른 듯한 광채를 더해갔다. 그와 함께 눈 속에 떠오른 여인의 머리털도 산뜻한 보랏빛 광채가 나는 검은빛을 더욱더 짙게 드러냈다. 눈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테지만 목욕통에서 넘쳐 흐르는 더운 물을 갑자기 만든 또랑을 통하여 여관의 벽을 따라 돌아 흐르게 해놓았는데 현관 앞에서는 얕은 샘물처럼 넓게 퍼져 있었다. 검고 사나운 아키타게가 거기에 있는 디딤돌을 타고서 오랫동안 더운 물을 핥아먹고 있었다. 창고에서 꺼내온 듯한 말리느라고 쭉 줄지어 늘어서 있는 손님용 스키에 그 아련한 곰팡내는 더운 물의 김을 받아 달콤해지고 삼나무의 가지에서 공동탕의 지붕에 떨어지는 눈덩이도 따뜻한 물체인 양 형태가 녹아 부서졌다. 이윽고 연말에서부터 정월이 되면 저 길이 눈보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게이샤들은 삼박구에다 고무장화, 망토에 휩싸여 베일을 쓰고 손님방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렵의 눈은 여자 깊이나 내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언덕 위의 여관집 창에서 여인이 날이 새기 전에 내려다보고 있던 언덕길을 시마무라는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높다랗게 널린 기저귀 밑으로 접경의 산들이 보이는데 그 눈의 광채도 한가로웠다. 푸른 양파는 아직 눈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았다. 논에서 마을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큰 길이 있는 마을로 들어서니 조용히 떨어지는 낙수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처마 끝에 조그마한 고드름이 귀엽게 빛나고 있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는 사나이를 쳐다보고 여봐요. 하는 김에 우리 집 것도 좀 쓸어주지 않을래요? 하고 목욕 갔다 오는 여자가 눈부신 듯이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스키 계절을 노리고 일찌감치 흘러들어온 게이샤일이라. 옆집은 유리창에 색칠한 그림도 퇴색한 지붕이 비뚤어진 카페였다. 대개 집들의 지붕은 좁다란 판자로이고 그 위에 돌이 줄지어 놓여 있다. 둥그런 돌은 햇볕이 비치는 한쪽만이 눈 속에서 검은 빛깔을 보이고 있는데 그 빛깔은 촉촉이 젖었다기 하기보다는 얼음의 풍설에 빛이 바랜 검은 먹과도 같았다. 그리고 집들은 또한 그 돌의 느낌과 흡사한 모습이었으며 가지런히 늘어선 나지막한 집들이 북극답게 가만히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또랑의 얼음을 안아 일으켜서 길바닥에 내던지며 놀고 있었다. 힘없이 깨지면서 튕겨나갈 때 번쩍거리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햇볕 속에 서 있으니까 그 얼음의 두께가 거짓말처럼 여겨져서 시마무라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돌담에 기대서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산밖구에 높직한 계달을 신고 있었는데 버선은 신지 않았으며 빨개진 맨발의 뒤꿈치가 터진 모양이 보였다. 그 옆에 섬나무 다발 위에 얹혀진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무심히 털실뭉치를 가지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로부터 커다란 여자아이에게로 당겨지는 한 오리의 헌 회색 털실도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18채 앞에 있는 스키 제작소에서 대패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반대쪽의 처마 밑에 5~6명의 게이샤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여관집 하녀한테서 그 예명을 듣게 된 고마코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그녀는 그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듯이 혼자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굴이 새빨개질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짓이 시치미를 떼주었으면 하고 시마무라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마코는 벌써 목까지 물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뒤로 돌아서면 좋을 텐데 거북한 듯이 눈을 내리 깔면서도 그의 걸음걸이를 따라서 그쪽으로 조금씩 얼굴을 돌리는 것이었다. 시마무라도 볼이 화끈 달아오는 듯해서 얼른 지나가느라니 곧장 고마코가 뒤쫓아왔다. 곤란해요. 저런 데를 지나가시면. 곤란하다니? 나야말로 곤란한데? 저렇게 때 물려 있으면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언제나 저러고 있나? 그럼요. 한낮이 지나면 얼굴을 붉힌다든지 동동거리며 쫓아온다든지 하면 더 곤란해지지 않나? 상관없어요. 하고 똑똑히 말하면서 고마코는 또다시 빨개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길가의 감나무를 붙잡았다. 우리 집에 들러주신다고 달려온 거예요? 당신네 집이 여기야? 네. 일기를 보여준다면 들러도 좋지. 그건 태워버리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집에 환자가 있잖아. 어머, 잘도 하시네요. 어젯밤 당신도 여기 마중 나가지 않았나? 쥐푸른 망토를 입고. 난 그 기차로 환자의 바로 가까운 자리에 타고 왔지. 정말 진지하게, 참으로 친절하게 환자를 보살피는
아가씨가 곁에 있던데? 그 사람이 부인이야? 아니면 여기서 마중 나간 사람이야? 도쿄 사람? 마치 어머니 같아서 나는 탐복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지. 고맙고는 발끈. 당신 그 얘기를 어젯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죠? 하고 고맙고는 발끈 화를 냈다. 부인이야? 그러나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어째서 어젯밤 얘기를 안 했어요? 이상한 분이셔. 시마무라는 여인의 이와 같은 날카로운 성미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인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 까닭은 시마무라에게도 고마코에게도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터이라 그렇다면 고마코의 성격이 드러남인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어쨌든 되풀이해서 추궁을 당하고 보니 그는 급소를 찔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춰진 고마코를 보았을 때도 물론 시마무라는 땅거미가 지는 기차의 유리창에 비춰지고 있던 처녀가 생각나는데도 어째서 그것을 고마코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방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거든요. 하고 고마코는 나지막한 돌담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은 눈을 뒤집어 쓴 밭이고 왼쪽에는 감나무가 옆집 벽을 따라서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집 앞은 꽃밭인 모양인지 그 한가운데에 있는 연못의 얼음은 목과에 드러나 있었고 붉은 잉어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감나무 줄기처럼 집도 헐고 낡아 있었다. 눈으로 얼룩진 지붕은 판자가 썩어서 처마에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봉당에 들어서니 휑하니 냉기가 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사다리 층계로 이끌려 올라가게 되었다. 그것은 진짜 사다리였다. 위층의 방도 진짜 지붕 및 다락방이었다. 누에치던 방이에요. 놀라셨죠? 이래도 취해가지고 돌아와서 용케도 사다리에서 안 떨어지는군. 떨어져요. 하지만 그럴 땐 아래층 고다스에 들어가면 대개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덮개 속에 손을 넣어보고 불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시마무라는 기구하게 생긴 방 안을 둘러보았다. 햇빛이 들어오는 낮은 창 하나가 남쪽에 나 있을 뿐이지만 문살이 자잘한 장지는 종이를 새로 발라놓아서 그리로 햇살이 밝게 비쳐들었다. 벽도 정성스럽게 반지로 발라져 있어서 헌종이 상자 속에 들어가 앉은 기분인데 머리 위는 지붕 밑이 그대로 드러나 창 쪽으로 낮게 쳐져 있기 때문에 검은 정막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았다. 벽 저쪽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니 이 방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어쩐지 불안정했다. 그러나 벽이나 다다미는 헐었으면서도 잠옷 청결했다. 누에처럼 고마코도 투명한 몸으로 여기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동식 고다스에는 삼박과 같은 줄무늬가 쳐진 무명 이불이 덮여 있었다. 장롱은 낡은 것이긴 하지만 고마코의 도쿄 시절의 유물인지 똑바른 나뭇결이 있는 근사한 오동나무였다.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허술한 경대가 있었다. 붉은 칠을 한 반지꼬리가 아직도 사치스러운 빛을 내고 있었다. 벽에다 널빤지를 층층으로 질러댄 것은 책장일 텐데 메린스로 만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어젯밤에 나들이 옷이 벽에 걸려 있는데 주방에 빨간 안감이 드러나게 젖혀져 있었다. 고마코는 부삽을 들고 이골락에 사다리를 올라오더니 환자방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불은 깨끗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하고 갓빗은 머리를 숙이면서 고다스의 죄를 수석거리더니 환자는 장결핵에 걸렸는데 이젠 고향으로 죽으러 돌아온 것이라고 얘기했다. 고향이라곤 하지만 아들은 여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고향이다. 어머니는 항구 도시에서 게이샤 노릇을 한 후에도 춤선생이 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나 아직 50도 되기 전에 중풍에 걸려 요양도 할 겸 이 온천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좋아하여 일부러 시계방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항구 도시에 그대로 남겨두고 왔더니 얼마 안 가서
도쿄로 올라가 야간 학교를 다닌 모양이었다. 몸에 무리가 겹친 탓이었으리라. 올해 26이라고 했다. 고마코는 거기까지만 단숨에 얘기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처녀가 누구인지 어째서 고마코가 이 집에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역시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허공에 매달린 듯한 이방의 형편으로는 고마코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아서 시마무라는 마음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다. 문 밖을 나설 때 희끄무레한 것이 아른거려 돌아다 보니 오등나무로 만든 샤미센 상자였다. 실제보다도 큼직하고 길쭉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손님방에 메고 갔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거짓말처럼 느끼고 있는데 거무스름하게 장지문이 열리며 고맛장, 이걸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났다. 맑게 가라앉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되울려 올 것만 같았다. 시마무라에겐 귀에 익은 밤기차의 차창에서 눈 속의 역장을 불러던 그 요코의 목소리였다. 응, 괜찮아 하고 고마코가 대답하자 요코는 삼바꾸를 입은 채로 훌쩍 샤미센을 넘었다. 유리 요강을 들고 있었다. 역장과 잘 아는 사이처럼 느껴진 어젯밤에 말하는 품으로 보나 이 삼바꾸로 보나 요코가 이 근방의 처녀임은 분명한 일이지만 화려한 허리띠가 반쯤 삼바꾸 위로 나와 있어서 삼바꾸의 갈색과 검정빛이 뒤섞인 거친 무명 줄무늬는 선명하게 두드러져 보이고 메린스의 기다란 소매자락도 마찬가지로 요염하게 보였다. 삼바꾸의 가랑이는 무릎 조금 위에서부터 갈라져 있어서 훌렁훌렁해 보이고 게다가 질긴 무명이 빳빳하게 보여서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요코는 흘끗 찌르는 듯이 시마무라를 한번 보았을 뿐 아무 말도 없이 봉당을 지나갔다. 시마무라는 밖으로 나와서도 요코의 눈길이 그의 이마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먼 등불과도 같이 차가웠다. 왜냐하면 기차의 유리창에 비춰진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상과 들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쪽으로 흘러가고 등불과 눈동자가 한데 겹쳐 발그레하게 밝아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설레던 어젯밤의 그 인상을 떠올렸다. 그것을 회상하게 되자 거울 속 가득히 비치던 눈 속에 떠오른 고마코의 빨간 볼도 생각났다. 그리고는 걸음이 빨라졌다. 좀 통통하고 하얀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시마무라는 산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으니 방심 상태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이 빨라졌다. 언제든지 이내 방심 상태에 곧잘 빠지는 그로서는 그 저녁 풍경 속의 거울이나 아침눈이 비친 거울이 인공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자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먼 세계였다. 이제 방금 나온 고마코의 방까지도 이미 그 먼 세계처럼 여겨졌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놀라면서 언덕길을 다 올라가니 여자 안마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뭔가를 붙잡듯이 보시오, 안마사, 나 좀 주물러 주시겠소? 글쎄요, 지금 몇이나 됐을까? 하고 돼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오른손으로 허리춤에서 뚜껑이 달린 회준시계를 꺼내어 왼쪽 손가락 끝으로 문자반을 더듬거리면서 2시 35분이 지났군요. 3시 반에 역 넘어야 가야 하는데 좀 늦어도 괜찮을까? 용케도 시간을 하는군요. 알고 말고요. 유리를 빼놨으니까요. 더듬어 보면 글자를 알 수 있어? 글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고 여자가 지니고 다니기엔 좀 큰 은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어 뚜껑을 열더니 여기는 12시, 여기는 6시, 유항원대는 3시 하며 손가락으로 눌러 보이고 나서 그리고 이런 짐작으로 1분까지는 알 수 없어도 2분까지는 틀림없이 알 수 있지요. 그래요?
비탈길 같은 데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나요? 비가 내리면 딸이 마중을 나옵니다. 밤엔 마을 사람들의 안마를 하느라 여기는 올라오지 않지요. 영감이 내놓지 않은 거라고 여간집 하녀들이 놀리는 바람에 딱 질색이라오. 아이들은 다 큰가요? 그럼요. 맏딸은 13살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말없이 안마를 하다가 손님방에서 멀리 들려오는 샤미센 소리에 고개를 가웃거렸다. 누군가? 당신은 샤미센 소리로 어느 게이샤인지 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지요. 손님은 퍽 훌륭한 분이신지 몸이 부드럽군요. 굳어지진 않았지? 굳었어요. 목덜미가 굳어 있어요. 알맞게 살이 찌셨습니다만 술은 안 드시는군요. 잘 아는군. 꼭 손님과 똑같은 몸매를 가진 손님을 3분 알고 있죠. 아주 평범한 몸인데 뭐. 뭐라고 할까요?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지요. 뭐든지 다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영감은 술을 하는가 보군. 너무 마셔 탈이지요. 누군지 서투른 샤미센이군. 그래요. 당신은 잘 타겠구먼. 네, 9살 때부터 20살까지 배웠습니다만 주인을 만난 지 벌써 15년 동안이나 타지 않았답니다. 장님이란 나이보다도 젊게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엔 익힌 게 틀림없군. 손은 아주 안마장이가 돼버렸습니다만 귀는 열려 있어요. 이렇게 게이샤들의 샤미센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안타깝기도 하고 옛날에 내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곤 하지요. 하고 또다시 귀를 기울여 이즈스야의 후미짱인가? 제일 잘 타는 애와 제일 못타는 애는 가장 잘 알 수 있죠. 잘 타는 사람도 있나? 고마짱이란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요즘 아주 잘 타더군요. 그래? 손님께서는 아시는군요. 그야 뭐 잘 탄다고 해도 이런 산중에서 하는 말이니까. 아니, 알지 못하지만 어제 춘 선생의 아들이 돌아올 때 같은 기차를 탔지. 아, 그래요? 병이 나서 돌아왔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아드님이 도쿄에서 오랫동안 앓는 바람에 고마카라는 애가 올여름 게이샤로 나와서까지 치료비를 붙여보낸 모양이던데 어찌된 노릇일까요? 고마코라니. 하지만 뭐 할 만큼 해줬으면 그만이지. 약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나 두고두고. 약혼자라니 그게 사실인가? 그럼요. 약혼자라나 봐요. 난 잘 모릅니다만 그런 소문이 나돌더라군요. 온천 여관에서 여자 안마사한테서 게이사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듣다니 너무나 평범해서 도리어 뜻밖의 일이기도 했지만 고마코가 약혼자를 위해서 게이샤로 나왔다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줄거리여서 시마무라는 그대로 순순히 납득이 가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도덕적인 관념에 부딪혔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듣고 싶어 했지만 안마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고마코는 아들의 약혼자라 치고 요코는 아들의 새로운 애인이다. 그러나 아들은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하면 시마무라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헛수고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마코가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도 몸을 희생해서까지 요양시킨 것도 모두 다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마코를 만나면 대뜸 헛수고라고 역설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 또다시 시마무라에게는 뭔가 도리어 그녀의 존재가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